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기원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큰 키와 긴 다리의 호모 에렉투스에 대해서 배웠죠.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 지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유라시아에서도 인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류가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 강의를 보조해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는 화석을 만질 때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석에서 유전자도 추출하고 동위원소도 추출하게 되니까 장갑을 낍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화석은 아닙니다. 첫 번째 두개골은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수컷이죠. 두개골의 용량은 450cc 정도입니다. 인간 신생아의 두개골 용량이랑 비슷하죠. 침팬지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침팬지와 가장 가까운 계통, 인간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은 침팬지에 비해 3배 정도 이상 큰 1400cc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 대신 머리가 그렇게 커진 대신에 턱뼈에서 보이듯이 치아는 많이 작아졌죠. 인간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작은 두개골, 작은 두뇌 용량, 침팬지 두뇌 용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450cc.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작은 신생아의 두뇌 용량과 비슷하고 침팬지 어른의 두뇌 용량하고 비슷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막강한 저작근의 소유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입니다. 저작근이 와서 붙는 뼈의 생김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큰 턱뼈와 치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호모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는 보면 언뜻 두개골이 더 작아 보이죠. 두뇌 용량이 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앞에 이 막강 저작근을 보조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개골만 두뇌 용량이 들어있는 부분만 비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드마니 씨입니다. 드마니 씨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뇌 용량의 비교는 잠시 해주세요. 호모 하빌리스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표가 아니라 이 각각의 화석 모형에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명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쌍이란 17이라는 자바인의 후손이죠. 마찬가지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큰 얼굴은 저작근 때문이 아니라 큰 눈썹뼈와 기본적으로 이 광대뼈에서 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마찬가지의 호모 에렉투스, 중국의 조거티엔에서 발견된 유명한 두개골입니다. 이들의 두뇌 용량은 저쪽 하빌리스가 600cc라면 여기는 한 900cc 정도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나 침팬지의 2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두뇌 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죠.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는 3가지 적응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세에서 보이듯이 막강한 저작근, 그리고 두뇌는 아프리카누스보다 조금 더 늘어난 500cc 정도, 몸 크기는 1m 정도, 보이세 기억나시죠? 고릴라만큼 먹고 겨우 1m 정도의 몸집을 유지한. 두 번째 전략은 저작근보다 두뇌에 좀 더 힘을 쏟아서 두뇌가 커진 이들은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집은 그대로 1m 정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여기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인데 이들하고 같은 종이죠. 호모 에렉투스니까. 화면에도 보이는 그런 아프리카의 에렉투스는 저작근을 포기하고 두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600cc가 아니라
900cc까지도 늘어난, 그리고 몸이 커진 180cm까지 바라보는 긴 다리의 그 세 번째 적응 전략. 에렉투스부터는 두뇌 용량만 제외하고는 현생 인류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뇌 용량은 그렇게 열심히 커왔지만 2배가 됐지만 현생 인류의 1살짜리 아기와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죠? 50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인류 계통이 그 후로 처음으로 다른 대륙에서도 고인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륙으로 확산한 고인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죠. 무에서 나타난 거 아니죠. 어디서부턴가 왔을 텐데 아프리카에서 왔겠죠. 그 세 적응 전략 중 누구였을까요? 풀뿌리라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막강한 저작근의 소유, 500cc 두뇌 몸집 1m의 보이새였을까요? 돌만 있으면 석기를 만들어 어떤 뼈라도 깨서 골수를 빼먹을 수 있는 작은 저작근의 600cc 두뇌 1m 키의 하빌리스였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석기로 사냥을 해서 어디서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작은 저작근의 900cc 두뇌 180cm의 키의 에렉투스였을까요? 그 셋 중에 누가 다른 대륙으로 확산을 했을까요? 1990년대까지의 정설은 에렉투스였습니다. 큰 키, 큰 머리, 멋진 석기, 동물을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뛰어난 적응 전략의 소유자 에렉투스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글로벌 인류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바깥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인류 화석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너머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화석은 두뇌 용량이 900cc가 아닌 거죠. 아까 그 말씀드린 에렉투스가 아니에요. 거의 하빌리스급이죠. 600cc, 700cc. 이거 하나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기 지금 드마니시에는 최소 5개 개체의 두개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견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드마니시에게도 큰 버전과 작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버전과 작은 버전이 다 같은 종이 아니라 2개의 종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버전, 작은 버전을 가지고 있는 고인류 화석은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석기는 사냥 도구가 아니라 그냥 골수 깨먹는 그런 종류의 집게 종류의 석기입니다. 무엇보다도 180만 년 전에 등장한 고인류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고 얼마 안 돼서 이미 코카서스에 고인류가 등장한 거죠. 오래 안 걸렸습니다. 몸집은 어땠냐고요? 180cm의 큰 키였는지 궁금하시죠? 드마니시 화석은 몸뼈도 발견이 됐습니다. 팔뼈와 다리뼈를 통해서 신장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된 신장은 155cm, 150cm 정도입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몸도 작고 머리도 작은, 이게 멋진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진출했을 때 그게 그 시나리오가 틀리고, 석기도 그렇게 멋진 석기가 아닌 그냥 골수 깨먹는 정도의 석기였다. 그런데 이 드마니시가 그렇게 그렇게 작지 않은 키지만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 다리의 비율을 봤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파렌시스 같은 경우, 루시의 경우에는 팔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달리 말하면 다리가 짧았습니다. 그 팔과 다리의 비율이 우리 고인류학에서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루시의 경우 팔이 다리의 82%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180cm짜리 그 긴 다리는 팔이 다리의 75%밖에 안 돼요. 드마니시도 팔의 비율이 다리의 76%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키는 작지만 다리는 비율적으로 길었다. 호모 에렉투스의 몸집인 것입니다. 드마니시는 풍부한 화석 자료로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D3444호라는 드마니시에서 나온 두개골입니다. 모든 치아를 상실했어요. 치아 상실한 게 드마니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언제 상실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치아를 죽기 직전에 상실했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죽어있는 뼈에서 치아가 빠져나온 경우라면 그 빠진 자리에 그대로 뼈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한 후에도 생존을 했다면 이 뼈가 메꿔지면서 맨들맨들하게 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씹는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드마니 씨의 그 두개골은 치아가 상실했고 상실한 다음에도 상당 시간 생존을 했기 때문에 잇몸이 다 메꿔졌습니다. 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면 자기 힘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돌봐줬겠죠. 여태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네안데르탈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0만 년, 175만 년 전 드마니시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셈입니다. 드마니시로 옮겨갔던 고인류가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퍼졌다. 아프리카 한 점에서 코카서스 지방으로 화살표가 가고 그 코카서스 지방에서 또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가는 지도를 자주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지도는 보기 쉬우라고 그렇게 그려졌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다이나믹했을 겁니다. 고인류의 세계로의 확산은 이주나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주나 이민은 어느 지점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시점에 옮겨서 일로 가는 거죠. 고인류의 확산은 어떤 집단이 어디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죠. 또 살다가 인구가 많아져서 또 다른 곳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확산이지 이주가 아니라는 점. 드마니시 정말 대단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두개골 한두 개만 나온 유적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집단의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마니시의 파급 효과는 또 뭐가 있냐면 중동,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그동안 사실은 이른 연대에 대한 주장이 있어 왔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멋진 시나리오, 호모 에렉투스가 큰 키와 큰 머리와 멋진 석기를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한 그 시점은 사실은 70만 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70만 년이 아니라 작은 머리로 180만 년에 아프리카를 떠나 확산을 했다는 그 시나리오는 드마니시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인정을 받게 된 시나리오입니다. 그 전에는 그 이른 연대에 대해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 나온 화석이 그 정도로 이르다라는 주장은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이란 17입니다. 원래 60만 년이나 50만 년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1994년도에 180만 년이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드마니시 이전이니까 이 드마니시가 나온 게 1999년이거든요. 그 전이라서 그럴 리가 하고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인도네시아에서 설마 그런 게 있을까라는 어떤 편견도 가능하지만 의심을 할 만도 한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고인류 화석들은 다 솔로 강이라는 강변에서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나온 고인류 화석들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탄탄해요. 연대가 탄탄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연대 측정을 할 때 화석 자체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화석이 나온 그 지층을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흙에 연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그 주변의 흙에 화석이 나온 주변의 흙의 연대를 측정하면 그게 화석의 연대겠죠. 강변 같은 경우에는 강줄기 때문에 지층이 많이 교란이 됩니다. 지층의 기본적인 원리는 쓰레기통의 원리예요. 옛날 거는 밑에, 요즘 거는 위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근데 강변은 이렇게 있다가 줄기가 바뀌면서 옛날에 있던 지층을 깎고 새로운 지층을 그 밑에다가 쌉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법칙에 따르면
위에 나온 화석보다 밑에 나온 화석이 더 오래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강변에서는 위에 나온 화석이 더 오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고인류 화석은 사실은 연대가 앞으로도 아무리 정확하게 그 흙을 측정을 하더라도 바로 그 흙에서 그 지층에서 화석이 나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드마니시에서 180만 년이 나왔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180만 년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된 거죠. 인도네시아 180만 년이라고 일단 칩시다. 사실은 최근에 또 이게 145만 년이라는 연구도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180만 년이라고 치면 이 상이란 17의 눈썹뼈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썹뼈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 우락부락하고 뭔가 막강 저작근이었던 보이세이랑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보이세이는 눈썹뼈가 맨들맨들합니다. 사실. 그리고 위에 보면 눈썹 앞이 이렇게 손으로 쪼맨 것 같죠. 그러니까는 두뇌는 요만큼 여기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호모 에렉투스쯤 되면 이 눈썹뼈 뒤가 좀 이렇게 살짝만 찝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두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뼈가 보이세이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눈썹뼈, 두꺼운 두개골, 이것은 사실은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비슷함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조상이거나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상이란 두개골이 180만 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코카서스로 180만 년 드마니시 갔다가 동남아시아로 갔다. 그러고 이제 중국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삐뚤빼뚤 선이 이어졌고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안 지방을 따라 확산하는 고인류에 대한 시나리오가 열심히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발 통신이 도착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 전에 오래된 고인류가 있다는 주장은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이 어디서 출토됐는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대 측정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화석을 다시 연대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나온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 이 조고대 말고 그 전 것이 180만 년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중국에서 그냥 괜히 경쟁하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의 자료는 그뿐만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큼 탄탄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고인류 화석이 나왔고요. 발표가 되어서 모두 충격에 빠졌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드마니시보다도 오래전에 고인류가 동북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냐 여의 땅 1등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굉장히 다른 환경에 고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죠. 코카서스 지방의 그 환경과 저기 베이징에 가까운 동북아시아의 그 추운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열대성 지역, 그 모든 환경에 아무 문제 없이 고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 거 맞냐고 토를 다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그게 뭐 성공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다 죽으니까요. 그 고인류들이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은 고인류들이 거기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00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살기 시작했던 고인류는
그 후로 한 100만 년 이상 성공적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0만 년 전 보이새이가 아직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이새이 루저 아닙니다. 잘 살았어요. 100만 년 이상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으로 나오는 에렉투스가 있습니다. 에렉투스 역시 큰 버전과 작은 버전이 있어요. 두꺼운 눈썹뼈,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슐리안 주먹토끼라는 사냥을 위한 석기가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이 두꺼운 눈썹뼈는 굉장히 특이할 만합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 나오는 호모 에렉투스 다 저 눈썹뼈를 가지고 있어요. 우산이 필요 없는, 비가 와도 눈썹뼈가 막아주는 그런 종류의 아주 두터운 눈썹뼈입니다. 이렇게 눈썹뼈가 컸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에 180만 년 혹은 170만 년, 160만 년이라고 칠 수도 있고요. 에 등장했던 동남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중국의 조우코틴에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 50만 년 전, 60만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관찰을 해볼 수가 있죠. 180만, 170만 년 전에 이랬던 인류에서 70만 년 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뇌 용량은 증가했고요. 눈썹뼈가 두꺼운 거는 그대로 갑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고인류가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지층에 불을 사용한 흔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석기도 물론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동굴에서는 조코티엔처럼 동물뼈가 많이 나옵니다. 칼날의 흔적이 있는 동물뼈가 많이 나와서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100만 년 전에 드디어 유럽에서도 고인류가 등장합니다. 스페인의 아타푸에르카라는 유적에서 나온 많은 고인류 중에 특별히 특기할 만한 고인류는 여기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인골 화석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부산 모양 앞니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당시 유라시아에 이 고인류 집단이 서로 그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자를 점점점 서로 교환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뼈에 맞은 자국이 있습니다. 둔기로 맞은 자국이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2차장, 두 번째로 매장을 하는 어떤 의례적인 매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2차장이 아니라 식인 동종 포식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고인류가 식인종이라는 생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식인종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인종이란 다른 사람의 몸을 먹는 것을 정기적인 식습관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고인류 화석에는 얼굴이 거의 없어요. 인도네시아 그 수많은 10수개의 두개골이 발견이 됐지만 이거 하나 얼굴이 있고 나머지는 얼굴이 없습니다. 중국의 조우쿠티엔 마찬가지입니다. 10몇 개의 개체가 발견이 됐지만 두개골만 있고 이 얼굴 부분은 거의 없고 이거 사실은 추정된 얼굴입니다. 얼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얼굴뼈가 워낙 바스라지기 쉬우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곳은 안 바스러지겠어요? 거기만 특별하게 이 시기 고인류만 특별하게 얼굴뼈가 없는 이유는 그런 동종 포식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1990년대까지 정설이었던 글로벌 진출 스토리에는 큰 몸과 큰 머리와 사냥 도구와 큰 짐승 사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화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큰 머리도 큰 몸도
사냥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긴 다리에, 비율상으로 긴 다리에 호모 에렉투스였습니다.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는 세 개의 적응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시아에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인류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나간 다양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